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한종철 선생입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22학년도 생명과학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치러진 개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수능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달라진 생명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이 연간 커리큘럼이 왜 이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 분위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뭐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1등급을 다 맞고 싶어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과탐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국수형에 밀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량이 줄게 돼. 어느 순간 딱 보면 그냥 시험을 볼 때쯤에 대해서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피디님, 평병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독특함. 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상에 정답이란 게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는 이 수능 시험의 성격상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거야. 끊임없는 반복을 하셔야 실제 수능에서 생명과학 1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이 구태의연한 표현이 왜 현장에서 절실하냐라는 것은 상반기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그 과목의 제목만 들어도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대부분의 고3들은 겨울방학 1월달, 2월달, 3월달, 어쩌면 4월달까지도 국어, 수학, 영어의 공부량에 치여서 탐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냐면 학원의 수업을 듣기만 하고 과제물이나 수업 들은 거에 대한 복습을 거의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원 수업이라도 들으니까 최소한의 기억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원 수업도 안 듣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탐구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6월 평가원을 맞게 되면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하는데 그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거야. 그건 1등급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우리 아이가, 내가 1등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질문 좀 바꿔볼까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정말 간절한 마음이 크다면, 사람이 간절하면 매달리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크다면 매일 본다라는 거야. 매일 공부를 해야만이 그 과목에서 1등급이 가능해요. 그것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 탐구든 간에 매일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념서를 보든 문제를 풀든 뭐든 간에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등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또 1등을 받기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의 의미와 또 맥락이 같아요. 선생님, 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많이 한 것 같은데 1등급이 왜 잘 안 나오죠?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종종 듣습니다. 부모님들, 열심히 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거창한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다는 거는 심플합니다. 매일 공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과목을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생명과학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과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과목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특정 과목에 더 해야 되는데 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라
특정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너무 많이 쓰다 보면 탐구는 뒷전이 되고 탐구가 뒷전이 되다 보면 결국 6평 때 돼서야 부족함을 느껴서 형편은 등급으로 이제 여름방학 하반기를 맞이하게 돼서 급하게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특정 과목을 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밸런스 있게 특히 이과는 탐구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로 절실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탐구를 1등급을 맡고 싶고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면 어떤 공부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공부 양 측면에서 우선을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상반기 때. 상반기 때 공부량이 탐구는 결정을 합니다. 1등급이. 그래서 1등을 받기 열심히 했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아이가 매일 생명과학을 보았다. 매일 탐구를 공부했다. 그것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수능 생명과학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 수능과 올해 수능이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기본 문항이에요. 그리고 6문항이 다소 어렵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핵심 문항들이고. 근데 기존의 수능은 기본 문항이 단답형이었어. 단순 암기를 해서 딱딱딱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항이 자료 해석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 원래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이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예측을 하고 수능장에 갔습니다. 뭐 20년 넘는 수능 동안 핵심 문항들은 다 자료 해석이었으니까요. 근데 기본 문항은 최근의 경우가 많이 달라진 거야. 자료 해석형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 수능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면 기본 문항은 자료 해석형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 반면에 핵심 문항은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 문제는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시험 문제다 보니까 기본 문항 쪽에서 당황을 해버리면 스타일이 바뀐 거에 대해서 당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난이도와 상관없이 점수가 잘 나오기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덜 당황했을 거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 너무 기출스러운 문제만 풀었다면 당황했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생명과학 시험을 이제 올해 이제 뭐 12월이 아직 넘어지는 않지만 그냥 편의상 올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냐? 여전히 학생 입장에서는 20문제를 완벽하게 풀 시간은 부족하니까 30분이. 보통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17문제를 먼저 풀어요. 수험생들이. 그리고 나서 어려운 3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이 3문제를 남겨뒀을 때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대부분의 고3들은. 그래서 이 3문제를 대부분 찍다시피 하고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꾸준히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17문제는 우선순위 정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계속 문제를 통해 보든 개념서를 통해 보든 정리집을 통해 보든 간에 계속 1년 동안 꾸준히만 보면 매일 공부하기로 했다면 수능장 가서 17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일단 2등급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려운 3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공부의 방향이기도 한데 일단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석풀이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스킬도 논리도 점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정석풀이만으로는 남은 시간에 3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바꿔가야 되냐면 직관적인 풀이로 바꿔가셔야 돼요. 직관적 풀이라는 건 뭐냐면 정석풀이라면 모든 조건들 다 해석해서 답을 찾는 건데 이제 공부하기 위한 풀인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한 풀이. 근데 시험장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였던 스킬과 논리, 그동안 쌓였던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이 유형은 정답일 가능성이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높다라는 그런 경험이 쌓여요.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답을 확인해 보는 거죠. 선지를 또 재조합을 찾아서 끼워 맞춰 오고. 보통 학생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요리조리 끼워 맞춰서 문제 푸는 걸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없고 두서가 없고 대충 푸는 같은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멋지게 정석풀이로 준비된 풀이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학생들이 풀어낼 수 없는 풀이에요. 대부분 강사들이 알려주는 풀이가. 강사들이 알려주는 풀이는 대부분 준비된 정제된 풀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해요. 와, 우리 선생님 정말 문제를 잘 푸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풀 수 있지? 근데 그런 풀이는 학생들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은 그런 풀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하는 풀이는 뭐냐? 결국은 문제 읽고 요리조리 끼워 맞춰서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생각해봐서 선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 수업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직관적 풀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때는 정석적 풀이로 유형 정리도 하고 스킬과 논리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문제를 30분에 풀 수는 풀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20문제를 30분에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스킬과 논리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떠오를 거예요. 스킬, 학생 입장에서 중요해요. 스킬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맞으니까. 논리, 요리조리 끼워 맞춰서 생각해서 푸는 거 필요합니다. 스킬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왔을 때 유용한 방식이에요. 논리는 기존의 기출과 많이 달라서 새로운 스타일로 신유형이 많이 나온 시험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 볼 수능 시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의 효율이요? 효율 있게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공부량이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공부량이 뒷받침되어진다는 전제하에 공부의 효율을 따지는 거지, 공부량이 부족한데 공부의 효율을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만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기본 베이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량, 공부율을 다 떠나서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잘 보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이 실수를 덜 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그리고 학생, 수험생,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료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자료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요즘에는 인강이 발달이 돼서 이것저것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볼 수 있잖아요. 활용하십시오. 제 강의가 완벽해가지고 제 강의만 들으면 정말 1등급이 가능합니다. 만점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강의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그 선생님하고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는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겨울방학 때 또 유평전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했는데, 선생님 말대로 매일 했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시작 단계에서 이미 1등급의 실력으로 시작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또 어떤 친구는 9등급의 실력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9등급의 실력을 몇 개월 했다고 1등급이 되면 N수생들은 다 1등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은. 그래서 매일 했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실제 수능 생명과학의 1등급 맞는 기준에 있어서 시작점이 어딜까? 이거 아무도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1등급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거 뭐? 매일 공부한다는 거, 그 과목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30분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수능 날에는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수능 생명과학 1의 1년 커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올려드리는 또는 홈페이지에 또는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이제 리플렛 자료, 브로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제 수록되어 있고요. 개념, 실력, 문제풀이, 파이널, 크게 보면 그 4개의 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현장 강에서 진행한 건 철두철미 개념 완성과 자료 분석의 기술,
로직 엔제 최종 점검이라는 걸 오프라인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개념 완성은 기본 개념, 필수 개념, 그리고 핵심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법, 그걸 스킬이라고 표현하시든 논리라고 표현하시든 그런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특히나 핵심 문항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풀어야지 기존에 자기가 풀었던 방식으로만 하면 좀 답답한 풀이가, 너무 오래 걸리는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탄탄 수능 입문이나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은 이거는 온라인 전용 강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너무 생명과학을 몰라 라고 할 때는 온라인 강의로 기초 탄탄 수능 입문을 듣거나 또는 저는 빠르게 좀 복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하는 거는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정석적 풀이와 꼼꼼한 강의를, 개념 강의를 이제 현장에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완성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법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시중에 남아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지 마시고 이왕이면 개념 교재 세트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기출이라는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출제 경향에 맞게끔 제 강의 스타일을 녹여갖고 해설을 준비하고, 제가 또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서 촬영을 모두 다 해놓습니다. 근데 모든 기출이기 때문에 1070제예요. 시중 기출 문제보다는 훨씬 기출이 확실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분기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거냐,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웠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맨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잘 풀지 못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자료 분석의 기술은 말 그대로 자료를 분석하는 스킬, 그리고 논리, 그런 경험적 지식을 쌓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강좌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하고 나면 이제 6월 평가를 학생들이 보고 나면서 이제 여름에 로직에 이제 전범위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제가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리플렛, 브로셔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로직 엔제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전범위 문제풀이인데, 파이널에서는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올해 마지막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EBS 연계교재에서 다뤘던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사실은 개념 이유는 다 문제풀이인데, 이 문제풀이도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제가 MDGC에서는 또는 개념 강좌에서는 정석적 풀이를 보여드려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근데 자분기에서부터는 직관적 풀이를 제가 섞어서 풉니다. 그리고 직관적 풀이를 좀 더 심화시켜서 로직 엔제로,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풀이를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있고, 이건 이제 과제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당연히 제가 다 촬영을 해놔서 제공합니다. 과제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전용 모의고사가 있어요. 오프라인 전용 모의고사가. 그래서 실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차이는 자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의 차이. 1년 커리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과연 1월 초에 학원의 수업이 현장 강의로 진행될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현장 강의로 만약이라도 긴급 상황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도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학생들도 관리를 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수업 진행 시 수업 및 학생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수업 시작 전 30분 전 입장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학부모와 학생분에게. 그 다음 10분 전 미입장 학생 대상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이 시작하면 현장에서 대면 수업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현장 종류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수거를 한 상태에서 성적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본인들한테 배포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얼마만큼의 성취가 일어났는지 성취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님께 문자 전송을 하고 필요시 학부모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매교시마다 또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줘야 돼요. 그래서 매교시 시작 시 미시청 학생이 전화를 해서 계속 참여하게 유도를 하고,
학생 전화 연결이 안 될 시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모님께 연락을 또 드려서 최대한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수업했던 영상이 현장 수업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상은 수업 시간 내에만 시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밴드 내 1대1 채팅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질의응답이 수시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베스트다, 최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긴급 상황에서 저희 한종철 연구실에 학생들하고 함께 계속 순간순간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인력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비대면 수업이 1년 내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인강을 듣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도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잘 말씀드리려 노력을 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에 수능 생명과학을 1등급 만점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대박 화이팅!